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여러분들 좋은 질문과 의견,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이제 여행을 가게 돼서 일요일까지 이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지금처럼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여행 중에 짧게라도 제가 뭔가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시는 부분들,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행 중이라도 제가 잠깐이라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제가 오늘 한 편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행 때문에 뭔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한 편만 올리도록 하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최경철님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난 고점 대비해서 많이 이제 손해를 보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써주셨어요. 최경철님도 이렇게 지금 열토막 나는 상태다 써주셨고, 또 마법천사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그 2017년 말에 300만원대 오면 다시 막 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 지금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비싸져야지 사람들이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런 내용도 써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케이님도 써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달의 여왕님도 작년 불장에 이제 수익을 하나도 이제 못 챙기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이것만 안 하셨어도 잘하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17년 뭐 5월달, 6월달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시장에 들어가셨다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들어갔다가 막 시장 올라가는 걸 보고 나중에 막 비트코인 뭐 2천만 원 막 육박했을 때, 그때 진짜 심하신 분들은 뭐 진짜 자신이 갖고 있던 막 부동산 자산을 팔아서 이 시장에 막 뛰어든다거나, 아니면 목돈을 갖고 있던 현금을 뛰어든다거나, 그렇게만 안 하셨어도 그나마 잘하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싸졌을 때 아마 이 신규 시장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물려있던 분들, 그러니까 아니면 작년에 이제 매도를 못해서 계속 이제 홀딩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신규로 추가로 이 시장에 지금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아마 그거는 그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운을 타고 났거나 아니면 진짜 공부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가 충분히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작년 그 상황에서도, 작년에 비트코인이 막 2천만 원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이 시장에 대해서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보고 들어오려고 한다? 저는 그런 분들은 진짜 극소수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아스트라케이님이 좀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잠깐 읽어볼게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달 용돈을 투자했더니 손실이 많이 줄었대요. 반토막까지 많이 줄어서 자체를 이제 즐기면서 하고 있다 라고 하셨고, 아인슈타인의 이제 말대로 어차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다가옵니다. 그 시간은 즐겁게 살면 그 기간 동안 행복하게 살게 되고, 그 시간을 불안과 걱정으로 지새면 그 시간 동안 불행하게 살게 되니까요. 모두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멘탈 단단히 부여잡고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달의 여왕님 같은 경우 이제 상승장 온다라고 하면 욕심 버리고 이제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 매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계획을 지금은 세우셨을 거예요. 지금은 매도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리플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 나 리플 10,000원이면 뭐 얼마 팔겠다 라고 이제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5,000원이면 얼마 팔겠다 계획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계획대로 안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요, 리플이 다시 1,000원 갔다가 500원 갔다가 1,000원 갔다 500원 갔다, 이거를 한 3-4번 반복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1,000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당량의 리플을 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1,000원 갔다 500원 갔다 이거를 3번만 반복하면, 시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팔고 500원을 다시 사면 이거 개수 2배로 늘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또 반복되는 걸 보면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분명히 들 겁니다. 또 세 번째 또
반복되면 이번에 해야 되겠다 해서 매도를 하게 되는데 1,000원부터 매도를 시작하게 되면 뭐 1,500원 가면 또 매도하고요. 2,000원 가면 또 매도하는 거예요. 원래는 목표는 5,000원, 뭐 10,000원에 매도를 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표 계획을, 매도 계획을 세웠던 대로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후회가 좀 적다. 예.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작년에 저도 이제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계획한 대로 이제 매도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매도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김도균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승세로 이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매도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매수하는 것은 언제든 사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느냐 적게 발생하느냐의 차이인데 매도 시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아까 이제 달의 여왕님도 이제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익절을 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포지션 있는 상태에서 그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 수익이 되면 매도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으면 그 계획대로 시장이 중간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이제 휘둘리지 마시고, 뭐 제 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더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안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후회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냥 제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리딩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매도 계획을 스스로 이제 세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제 빠삐용님이 그 DX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그 저스티스 린님이 그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 이따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 DX 관련된, 제가 아직 자세하게 확인 안 해봤는데요. 일단 또 다른 의견도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태규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리플은 은행 간 송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의 각 은행에서 리플을 보유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유해야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물론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이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리플사에서 발행한 1,000억 개의 리플 개수로 전 세계의 금융 거래를 커버할 수 있나요? 추후에 추가 발행 계획도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잠시만요. 예,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제 뭐 국민은행 얘기도 했고, 오늘 아마 국민은행이 총파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뭐 카카오뱅크도 나오고 K뱅크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 거의 은행이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이 하는 역할들을 상당 부분 저는 대체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은행이 하는 거의 모든 일까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뭐 건설 하는데 이제 뭐 건설사에다가 대출해 주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대출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의 이자를 받고, 이와 같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저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은행이 하는 일과 섞어서 같이 이제 과도기적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통폐합돼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은행이 리플을 보유를 하겠죠. 예, 리플로 송금을 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보유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거래소가 은행 역할까지 한다라고 하면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일정 부분의 리플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있어요. 뭐 지금 국가 간 송금되는 1년에 송금되는 양이 뭐 155조 달러 정도 된대요. 그러면 155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면 거의 뭐 원화로 했을 때 뭐 한 16경? 아니요. 예, 16경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그냥 가정하더라도 16경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이죠. 그 금액에서 어느 정도를 이 리플이 차지를 할 것이냐, XRP가 그 역할을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고,
또 제가 이제 몇 번 보여드렸지만 그 뱅크머니와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볼륨을 차지할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은 사실 그냥 뭐 세계 전체적인 GDP에서 몇 퍼센트, 10%를 차지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1경 정도를 예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준을 어떻게 잡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만큼 볼륨이 커졌을 때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일단 현재 이 뱅크머니로 50조 달러 그리고 베이스머니가 28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XRP가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걸 이제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저는 XRP가 가격이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계산해 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잡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서 10%를 뭐 뱅크머니의 10%를 뭐 XRP가 차지할 거다. 아니면 송금되는 양의 아까 155조 달러에서 뭐 20%를 뭐 XRP가 대체할 거다. 30%를 대체할 거다. 이거에 따라서 계산되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1000억 개가 이제 1000억 개가 발행이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거의 600억 개가 지금 뭐 리플사가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저 같은 사람들 이미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은 자신의 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갖고 계시잖아요. 일정 부분 갖고 계시고 뭐 부동산 자산도 있고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들이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거래소가 갖고 있는 물량도 있을 테고 은행들이 갖고 있는 물량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실제 송금될 때 1000억 개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은행도 만약에 XRP를 이용해서 내가 고객이 요청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거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은행이 보유해야 되는 양이 있을 거다. 근데 이거는 은행이 한 번에 처음부터 뭐 이거를 뭐 100만 개 아니면 1000만 개 사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일단 테스트를 해보겠죠. 은행에서도 뭐 일정 부분 보유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잘 돌아가더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리고 고객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양을 저는 늘릴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수료 그리고 추후에 추가 발행 계획도 있냐. 일단 이 추가 발행이 안 되는 걸로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리플 관련돼서 전문가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뭐 도리님이나 뭐 CJ님이나 여러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신 거는 일단 이게 뭐 리플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서 각 노드 간에 어떤 각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가 발행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금이 될 때마다 일정 부분의 XRP가 그 수수료로 이제 지불이 되면서 소멸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돈이 많이 돌면 돌수록 그 XRP 가격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박종섭님이 잠시만요. 예, 박종섭님이 만약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은 그만큼 오르는 건가요? 예, 일단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예, 약간 반대적으로 움직이긴 해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무조건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빠지면 무조건 채권이 오르고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단기간은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금융기관들도요. 그래서 만약 주식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이제 돈이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금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낮아지는 거고요. 금리가 낮아지면서 채권 가격은 이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김비케님이 송금법이 적용되면 코인들이 송금할 때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이제 제가 그 미국 텍사스 스테이블 코인 화폐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송금법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돈을 해외로 송금할 때 뭐 연간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제 1인당 송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물론 뭐 등급별로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요. 각 회원들마다 이렇게 아니면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월 아니면 일 전송할 수 있는 금액 사이즈를 뭐 비트코인 뭐 10개
아니면 뭐 100개, 아니면 원화 기준으로 뭐 1억, 3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법이 저는 마련될 거라고 봐요. 마련될 건데 과연 이게 이제 얼마만큼 지켜질지, 그리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든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해외에 있는 제 누군가한테 돈을 보내고 싶은데 그냥 뭐 이렇게 거래소를 통해서 보내기 어렵다라고 하면 제 개인 지갑으로 제가 옮겨요. 제가 출금을 해서 제 개인 지갑에 넣어놓고 그 개인 지갑에 있는 그 암호화폐를 그냥 그 사람한테 키번호를 주고 네가 받아 써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제재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법적으로 저는 규제는 이제 마련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할 건지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 부분은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은행들이 역할이 앞으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열리면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열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들, 이 현금들은, 그러니까 법정화폐들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0으로 가게 될 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모든 게 다 투명하게 돈이 돌아가는 게 보여져야 된다. 그래야지 세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송금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제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지금 소비를 할 때도 보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약간 현금 할인해주고 세금을 좀 덜 내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카드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예전보다는 현금량이 줄고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대부분 다 이제 드러나게 됐지만 아직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부분이 저는 암호화폐로 바뀌면서 국가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소비 활동 그리고 내가 뭔가 해내는 생산 활동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뭐 수익이 창출됐어요. 그럼 그 창출된 수입에 대해서 이걸 이제 지금은 뭐 달러로 받는데 만약에 암호화폐로 받는다.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에서 일정 부분 뭐 세금을 뗀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투명하게.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연말에 뭐 세금 신고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고 하면 모든 소비가 그리고 모든 생산 활동이 정부가 이거를 다 그러니까 관찰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세금 누락 부분도 적을 것이다. 물론 지금처럼 만약에 뭐 송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다 이제 뭐라 그러죠?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을 또 커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국카스테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달러는 0으로 이제 수렴될 거라고 지난번 얘기를 했는데 매달 일정한 때 이제 달러를 매입한다라고 했는데 0으로 수렴될 달러를 매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0으로 수렴되기 전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고 그 전에 기축통화인 달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판단이신가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지금 그 질문에 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0으로 수렴되기 전에 당장 내일 뭐 0으로 수렴된다고 하면 달러를 모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게 진행될지 저도 정확하게 이제 판단할 수 없는 거고 혹시 모를 경우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거기에서 제가 제 자산을 이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해서 가져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침체 국면으로 위기 상황으로 왔을 때 이 달러 가치가 법정화폐가 이제 0원으로 가면서 만약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위기 상황이 왔어요. 위기 상황이 오면 일단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금이 필요한데 어때요? 예전에 우리나라 위기 상황들 IMF 때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보면 항상 원달러에서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어요. 거의 뭐 2,000원, 1,500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 상황, 침체 상황으로 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원화보다는 일단 달러가 강세 현상을 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침체 상황으로 온다라는 가정을 하면 일단은 원화보다는 달러가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달러를 보유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달러가 0원으로 갈 건데 왜 이걸 갖고 있냐? 달러가 0원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침체 상황이 오면 그 침체 상황이 왔을 때 그 달러 갖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가지고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달러는 항상 또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제가 예이긴 한데 뭐 이게 극단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염두는 해두고 이 시장을 봐야 된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1달러가 24만 8천 볼리바르입니다. 1달러가 24만 8천 볼리바르인데 한때는 1달러가 1볼리바르였던 적도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요, 약간 여기는 이제 왜곡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지금 차트가 잘못 그려졌는데 보시면 1달러가요. 뭐 지금 1달러가 1볼리바르보다, 그러니까 볼리바르가 더 셌던 적도 있고요. 1달러가 이제 보시면 2000년도에 이제 1볼리바르였어요. 1달러가 1볼리바르였다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1달러가 4볼리바르까지 올라갔었죠. 2012년에.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다 이거는 이제 올해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 이 추세를 이탈해서 상승 추세를 돌파하면서 급등을 해서 현재는 이제 1달러가 24만 8,520 볼리바르예요. 1달러가 24만 8,520 볼리바르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급격히 어느 나라의 한 화폐가 급격히 0으로 수렴된다라고 하면 지금 베네수엘라의 돈은 거의 휴지인 거예요. 휴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급등한 게 아니라 볼리바르 가치가 0원으로 가면서 이 볼리바르 분의 달러가 이렇게 급등한 것처럼 24만 8,520으로 보이는 거다. 이 분모에 있는 볼리바르를 0으로 이제 수렴시키면,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극한 배우잖아요. 극한에서 0으로 수렴하면 이 분수 형태로 된 이 가치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등했고, 원화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화도 만약에 우리 한국은행이 뭐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 정책을 잘못 펴서 한국은행에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정책을 내놓고 우리나라 이제 원화를 막 풀기 시작하면서 침체 상황을 극복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책을 그러니까 정책을 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이제 볼리바르처럼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단은 달러가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달러보다도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더 크게 올라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달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선 달러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달러가 0으로 가고 우리나라 뭐 법정화폐도 0으로 가요. 다 0으로 가는데 보시면 달러는 이제까지 96% 정도 가치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거의 99% 가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0으로 이제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이제 바꿔놓는 게 유리한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달러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은, 암호화폐, 그리고 이제 달러, 거기 뭐 추가적으로 엔화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포트폴리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저스티스 린님이 아까 이제 그 빠삐형님이 정보를 주신 내용을 한번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KYC 인증과 2차 신원 인증에 대한 세부 내용 안내가 없는 걸로 보아 위험해 보인다. 메이저 주식을 암호화폐로 살 수 있다는 뉴스는 크립토 시장에서 엄청난 발전과 약진을
상징하는 핵폭탄급 호재 뉴스인데 유명한 크립토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듯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스티스 리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일단 이 거래소를 이용하기 전에 항상 거래소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거래소로 여러분 특히 이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신규 거래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인이 안 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소 뭐 아이디야 이제 이메일 주소를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비번 같은 경우는요, 비번은 바꾸는 게 좋습니다. 비번은 다른 거래소랑 다른 비번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른 거래소랑 다른 비번을 사용해서 하시고, 특히 이제 자산을, 여러분들 암호화폐를 만약 이 거래소에서 이제 매매를 해야 돼서 보낸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처음에 소량 보내보시고, 그리고, 되도록 몇 달 정도 이제 충분히 사용이 돼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믿고 쓸 수 있는 거래소라는 이제 인식이 됐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하다 보니까 코인리스 기사에서 일단 기사는 나왔어요. 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나스닥 거래 방식을 도입한 에스토니아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DX 익스체인지가 정식 출시됐다. 미디어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해당 거래소를 통해 총 10개의 암호화폐와 10개의 디지털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다. 10개의 암호화폐는 각각 이렇게 쭉 되고요. 디지털 주식으로 투자 가능한 10개 나스닥 상장사는 각각 아마존, 바이두,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뭐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100% 우리가 이제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는 심정으로 좀 안전하게 여러분들 하시는 게 좋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번 같은 경우는 다른 거래소랑 동일한 거래소를 사용하지 마셔라. 그리고 뭐 구글 OTP라든가 이런 것도 만약에 이 DX 익스체인지도 있다라고 하면 설정을 해놓고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그 스티브님이 트론이 이제 심상치 않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오늘 차트를 아직 준비를 안 해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판이님이 삼성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현대차가 10조 주고 땅 산 것도 팔았다가 다시 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미 개발 들어간 건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거를 매도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심각한 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주성님이 만약에 빨리 전고점 넘어가서 정모를 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제 형이라고 했는데, 형이 맞겠죠? 뭐 엉엉 우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님이 의견을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리플 사토시 차트에서 H채널님보다 완만하게 일본 기준 이렇게 8월 14일 저점과 10월 11일 12일 저점을 추세선으로 이어보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보면 순간 저점 이탈했던 부분까지, 추세 이탈했던 부분까지 다 딱 보이고 매수 관점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없으셔서 라고 했는데, 제가 일단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한 번만 올리니까 일단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리플 지금 보시면 차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는 사람들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일단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추세선으로 이제 그렸습니다. BTC 마켓이에요. 그렸고, 지금 의견을 주신 제로님이 주신 차트 추세선은 보시면 이 8월 13일 이때 저점과요, 10월 이 11일 12일 이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려보면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린 걸 지워볼게요. 지워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추세 이탈을 한 번씩 했던 부분까지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치도 아직까지 추세가 이탈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일단은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15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깨기 전에 돌려 세울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만약에 리플을 본다라고, 어차피 근데 뭐 지금 아마 제 방송 듣는 분 중에 리플 가지고 뭐 여기서 깨졌으니까 매도해서 내가 받겠다 이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로 보고 있고, 그냥 일단 흐름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리플이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어제 이 추세가 이탈되면서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서 이제 그 제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리플은 지금 가격대라고 하면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하는데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리플 매수했을 때가 눌러주고 이제 돌파했을 때 그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사토시 가격으로는 이득이지만 원화 가격으로는 손해예요. 원화 가격으로 제가 580원에 이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원 초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원화로 봤을 때 충분히 아직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그러니까 차트에 대해서 좋은 다른 어떤 시각을 보여주셔서, 예, 저도 잘 봤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충선이님이 얘기를 이게 이충선님 같기도 한데, 일단은 그대로 읽을게요. 충선이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이더리움 하드포크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니고요. 이름이 이제 얘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헷갈리게 졌어요. 일단 여기 지금 JH 황님하고 김호수님도 이제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JH 황님은 지금 그 뭐죠? 에어드랍 해주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신 거 아니라 지금 실제 공식적인 하드포크 콘스탄티노플 공식적인 하드포크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이 충선이님이 질문하신 거는 1월 11일 클래식,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 비전 포크라고 해서, 이건 공식적인 하드포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비전이라고 해서 ETCV예요. ETCV라고 해서 이걸 이제 1대3 비율로 준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노가 포크는 1대1 비율로 ETN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제 이걸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막 개인 마이더 월렛으로 넣는다거나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 만약에 공식적인 하드포크고 공식적인 에어드랍이라고 하면 거래소에서 저는 이거를 분명히 이제 지원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고객들 자산이잖아요. 고객들 자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권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고객들한테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더리움,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는 어찌됐든 공식적인 건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이런 개인 지갑 이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받으시려고 이제 보내다가 뭔가 또 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실 때는 소량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이제 프라이빗 키 관리를 뭐 메일에다 넣는다거나 아니면 위험하게 이제 보관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부분을 보안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사뮤엘님이 써주셨어요. 그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준율 1%, 어제 이제 제가 중국 지준율 인하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준율 1% 완화에 따라 1160억 달러의 유동성 증가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식물 인간에게 산소 공급기를 달아주는 정도의 효과로 보며, 무너지려는 뚝에 코르크 마개를 하나 박아두는 것으로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단기간에 경제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기사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죠. 막 굉장히 마치 경제가,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건설시장도 좋아질 것처럼 기사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에서 얘기하는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얘네가 얘기하고 싶은 게 진짜 뭔지 우리가 한번 좀 뭐라고 하죠? 그 기사가 진짜 얘기하는 팩트가 뭔지, 사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버냉키 등 전 연준 의장들과 콜 미팅을 한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은 매우 의도적인
계략의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트럼프와의 갈등 그리고 깊은 하락에 대비하여 세력들의 수익을 챙기려는 음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버냉키랑 앨런 그 의장하고 만나서 지금 서로 이제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이 금융 세력의 얘기를 듣고 벤 버냉키라든가 옐런한테 전달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진행될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니들이 만약에, 왜냐면 분명히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예전 연준 의장을 찾아가서 언론들이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 버냉키의 의견, 아니면 옐런의 의견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니들이 어떤 식으로 코멘트를 해라.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서로 이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얘기가 오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주에서 1933년 제정된 미국의 유가증권법에서 가상화폐를 제외하려는 움직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각 한 명이 상하원을 설득,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에서 예외로 하는 입법화 등의 움직임은 가상화폐를 통한 양적 완화 효과와 가치 이전을 시작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모론은 없는 게 아니라 그림자 금융 세력이나 딥스테이트 정치 세력의 행동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99%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음모론으로 이제 보일 뿐이며, 후일 10년이 지나면 책이나 자료를 통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나타나겠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약간 금융 세력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음모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실제 일단 FRB가 일단 민간 기관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것부터 인정이 돼야지 이 얘기를 풀어 나갈 수가 있다. 그거를 인정 안 하고 모든 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기가 풀어 나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 인정하게 되면 사실 얘들이 어떤 의도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전 세계인들의 부를 착취하고 뽑아먹고 다시 또 풀어주고 그 금리를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정부가 있는데 정부가 하는 거지.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경제 담당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주관해서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금융 세력이 이 일을 주도해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정치인들도 어떻게 보면 로비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그 SEC에서 SEC 분명히 의장이 ICO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규제를 강하게 할 거라는 식으로 계속 뉘앙스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막 STO가 얘기가 활발하게 나왔죠. 근데 갑자기 마지막 그 ICO 관련돼서 SEC 그때 관련된 담당자 의견이 뭐였냐면 의장 의견이었나요? ICO에 대해서 약간 그 뉘앙스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약간 호의적으로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이게 뭔가 벌써 이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그 연준 의장이 이번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내년에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기사를 오늘 어차피 이제 영상을 한번 올리니까 제가 기사도 같이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연준이 이제 통화정책 변경 배경에서 지난달 중순 금리 인상하며 올 2회 인상 매파적, 그러니까 잠시만요. 좀 더 키워볼게요. 예. 한 번 더 키워볼게요. 지금 보면 지금 확 달라진 파월 발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FOMC 기자회견 때 연말에 경제 나쁘지 않다.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 라고 하고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유자산 축소 문제없다. 변화 생각 안 한다. 일부 시장의 변동성이 경제 전반에 반드시 영향 미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월 4일 이제 전미 경제 학회에 나와서 그때 이제 벤 버냉키 의장도 나오고 옐런 의장도 불렀죠. 불러 이제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통화 정책에 인내심을 가질 거다.
비둘기파적인 완화된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경제 지원 위해 통화 정책을 변경할 준비가 돼 있다. 문제가 될 경우 자산 축소 정책을 변경하겠다. 필요하면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저는 이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 말대로 만약에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또 좋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금리 인상 안 하면 돈을 풀 거라고 보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그럼 좋아진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면 금리가 인상을 더 못 시킨다는 거는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시켰을 경우에 버틸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고, 결국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같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 채권시장이 급격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먼저 급격히 하락을 해요. 근데 급격히 하락을 하는데 금리를 그 상황에서도 한두 차례 더 인상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한두 차례. 왜냐면 시장이 아직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연준 의장이 판단하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이제 하락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과 주식 시장이 일시적으로나마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 같이 둘 다 하락하는 모양을 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결국에 이제 말로 한 거예요. 말로. 실질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그냥 말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상황 봐서 상황 안 좋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월 의장은 경제 지표가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또 강조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 투자 등은 둔화가 되고 있지만 일자리 지표 등은 여전히 강하다는 진단이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지난해 2분기 3.8%에서 3분기 3.5%로 둔화가 됐다. 기업 투자 역시 2분기 8.7에서 3분기 2.5%로 둔화폭이 훨씬 컸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확산되며 최근 들어 주요 투자은행들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춰 잡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보면 파월 의장은,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또 주요 지표는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 파월 의장은 주요 지표는 여전히 탄탄하다며 새해에도 긍정적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냐면 금리 인상은 만약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금리 인상을 저는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지. 뭐 정확히 제가 한다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도 진짜 채널 바닥을 치지 않는다고 하면 금리를 전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 채널 바닥을 막 칠 때쯤 됐을 때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그때 이제 부랴부랴 금리를 뭐 인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연준 의장의 말은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 그냥 말로 일단 떼운 거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뭔가 앞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에 봐서, 상황 따라서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3일1님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이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비트가 실생활에 적용된다 하면 고객이 환불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 결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어떤 걸로 결제가 됐느냐가 기준이 되겠죠. 뭐냐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비트로 결제를 했어요. 비트로 결제를 하게 되면 비트로 저는 다시 돌려받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 결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 당시에 원화 결제다, 아니면 뭐 달러 결제다 라고 하면 그 달러 기준으로 돌려받는 게 맞는 거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돈을 빌려줄 때 누군가한테 10BTC를 주고, 야, 나중에 갚을 때 10비트코인으로 갚어 라고 하면 이건 10비트코인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10비트코인 이거 400만 원일 때 내가 4천만 원 너한테 빌린 거니까 지금 1억인데 내가 4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질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당연히 10비트코인으로 받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뭔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랑 물건을 주고받고 제가 지불하는 것도 하나의 계약인 거예요. 계약인데 그 계약 당시에 뭘로 결제를 최종적으로 했느냐. 비트면 비트, 이더면 이더.
아니면 원하면 원화, 달러면 달러 그 기준으로 환불을 해줄 거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준 님도 지급 준비율 낮추는 거 보고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셨대요. 마치 영화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몰핀 맞는 장면 같이 느껴졌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이 똑같은 기사를 보고도 야, 경제 상황 좋아질 거야.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 다시 반등할 수 있어. 중국 시장 반등이 할 거니까 중국 시장 반등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좋아지겠지. 또 거기에 플러스 지금 미국 연준 의장도 내년에 금리 인상 안 한대. 금리 인상 안 하고 만약 금리 동결만 해줘도, 아니면 금리 인하까지 간다라고 하면 경제 상황이 점점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지 않은 거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작년에 주식을 우리나라 개인들이 10조 정도 이제 매수를 한 거 보면, 개인들은 충분히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는 겁니다. 사면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이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지금 반등이 막 3% 반등, 4%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오면 그 반등 나오는 걸 먹기 위해서 다음에 다시 조정받으면 야, 이거 먹으려고 또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작년 연말부터 빠질 때 여러분들 그 들어갔던 그걸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1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영상 이거를 마무리하고 만약에 이제 올린다라고 하면 제가 이따가 여행을 갔을 때 혹시 제가 라이브로 할 수도 있어서 라이브 한번 테스트 방송을 잠깐 뭐 한 짧게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는 수준으로만 한번 하게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일단 댓글로 여러분들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행 가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댓글 남겨주신 거에서 제가 답글 쓸 수 있는 거는 짧게라도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제가 영상으로 못 찍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댓글로는 시간이 되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여러분들 평상시 하던 대로 댓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가니까 여행 가는데 또 내가 이렇게 댓글 쓰면 이 사람 놀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왜냐면 여행 간다고 하더라도 뭐 숙소에서 이제 쉬면서 제가 여러분들 글 쓰신 거 보고 또 댓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댓글 써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